나는 그날 사람들 앞에서 도둑 취급을 당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살림돈을 숨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내 아들마저 내 눈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이 사라진 날마다 며느리는 꼭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는 걸. 그리고 돌아오면 손에는 늘 새 비단, 새 비녀, 새 신발이 들려 있었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린 거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끝을 정해두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거짓말은 무너지고 친정으로 새던 돈줄은 끊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될 거다. 내가 숨겨둔 건 돈이 아니라 밀수처럼 봉인해 둔 증거였다는 걸. 다만 그 증거를 꺼내는 순간 며느리는 단순히 망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아가 움직일 정도의 판이 열린다. 그때 나는 손끝으로 보자기 매듭을 만졌다. 오늘이 그 아이가 날 속인 마지막 날이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넉넉하진 않았다. 그래도 굶지는 않았고 쌀과 장작, 배 몇 필만으로도 한 해를 버텼다.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인가 이상했다. 쌀독이 비는데도 며느리는 태연했다. 장작이 줄어드는데도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라는 말만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사라질 때마다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왔다. 처음엔 나도 믿었다. 친정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다녀옴이 너무 잦았다. 심지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갔다. 며느리는 내게만 유난히 상냥했다. 어머니 손이 거칠어지시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이상했다. 상냥함이 아니라 입막음처럼 들렸으니까.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일부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돈을 따로 챙기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순식간에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됐다. 내 아들은 내게 속삭였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그 말이 더 아팠다. 내가 지키려던 집안이 나를 버리는 소리가 났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했다. 지금 며느리를 바로 몰아붙이면 얘는 울고 친정은 들고 일어나고 결국 나는 미친 시어머니가 되어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다. 며느리가 친정에 보낼 때마다 나는 작은 흔적을 남겼다. 종이 한 장, 매듭 하나, 도장 자국 하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보자기 속에 보자기를 꿰매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또 친정에 다녀온 다음 날이었다. 전방 주인이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그 댁며느리 어제도 비단을 외상으로 끊어갔습니다. 외상장부한 귀퉁이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날짜와 품목, 그리고 며느리 이름.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살림 실수가 아니다. 친정과 며느리가 함께 엮인 돈길이다. 며느리는 마지막 술을 꺼냈다. 관아에 말하겠어요. 어머니가 돈을 숨겼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래, 관아에 가자. 내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겁먹고 울 줄 알았던 모양이다. 관아 앞, 사람들 앞, 며느리 앞. 나는 조용히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겉보기엔 낡은 빨래 꾸러미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다. 저게 증거라고? 나는 꿰맨 실밥을 하나씩 끊었다. 겉보자기 아래 또 다른 보자기가 나왔고 또 그 아래
아주 얇은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친정 쪽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제야 말했다. 이 집에서 새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기 다 적혀 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글씨가 아니다. 도장으로 찍힌 거래고 서명으로 남은 증거다. 사람들의 시선이 종이 위로 꽂혔다. 나는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손을 멈췄다. 자, 이제 물어보자. 이 돈을 누가 받았지?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며느리로 남지 못한다. 그리고 내 아들은 오늘 처음으로 내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손을 멈췄다. 그 종이는 글씨가 아니었다.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집안 하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흐름이었다. 돈이 어디서 나가서 누구 손을 거쳐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 내가 며느리의 손을 따라가며 하나씩 묶어둔 길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까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정말 여기까지 꺼내야 하나? 정말 이 아이를 끝까지 몰아붙여야 하나? 하지만 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던 순간 마음이 정리됐다. 나는 내 명예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이 집이 더 이상 거짓 위에 서지 않게 하려는 거였다. 관아 앞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며느리가 울고 친정 사람들이 떠들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다는 말 하나로 나를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 두었다.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관아 앞을 택했다. 공개적으로 나를 눌러버리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마지막 한 장을 꺼내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눌렀다. 그리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닷새, 전방, 비단 한 필, 외상, 같은 날, 장돌뱅이에게 쌀 2말, 친정으로 보냄, 열흘 뒤, 약재상, 숙지황, 당귀, 감초, 전부 친정 어른 앞으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이상하게도 거짓말이 들통날 때는 소리가 줄어든다. 다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돈이 새긴 샜구나. 근데 저게 다면 친정은 뭐였지? 그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마치 저건 조작이고 내가 꾸며낸 말이며 내가 며느리를 모함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꺼낸 것은 눈물이 아니라 도장이었다. 종이 끝에는 분명한 자국이 찍혀 있었다. 전방 주인의 도장, 장돌뱅이의 서명, 그리고 친정 쪽에서 쓰는 도장. 그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이건 집안 다툼이 아니게 된다. 거래가 되고 외상이 되고 대금이 되고 결국 관아의 일이 된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관아의 아전 쪽을 바라봤다. 사람을 몰아세울 때는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규칙을 바라봐야 한다. 감정 싸움으로 끌려가면 이기지 못한다. 나는 평생을 참고만 산 여자가 아니었다. 살림을 지키는 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어떤 증거가 살아남는지 아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다. 아전이 내 손에 든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처음엔 건성으로 훑다가 중간에서 눈빛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보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때 며느리 친정 쪽에서 누군가 한 걸음 나왔다. 그는 내게 소리치듯 말했다. 이런 건 다 집안일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정말 떳떳하면 왜 저렇게 급해지겠는가? 나는 그제야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너 친정에 보낸 게 쌀이랑 비단뿐이더냐?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쌀과 비단은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그 아래에는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약재. 그리고 그 약재가 누구에게 갔는지. 그게 오늘 판을 키우는 이유였다. 사실 내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돈이 아니라 약이었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는 날이면 꼭 약재 꾸러미가 비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하나 했다. 그러나 몇 번을 세어도 당귀와 감초가 줄어드는 속도가 이상했다. 우리 집에는 병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약은 사라졌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웃집에 조금 나눠줬다고 했다. 나는 그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정했다. 나눠줬다면 누가 받았는지 이름이 남는다. 남지 않는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거래다. 며느리는 내가 늙어서 모른다고 생각했다. 살림의 빈 곳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림은 내가 평생 들고 살아온 장부였다. 나는 숫자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흐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마다 일부러 같은 말을 했다. 길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짐 무거우면 나눠 들고 가라. 다녀오거라. 그 말들은 애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인이었다. 짐이 무거운 날과 돈이 사라진 날이 겹쳤다. 나는 그날부터 보자기를 꿰매기 시작했다. 겉보자기엔 낡은 천을 덧대고 속보자기엔 얇은 종이를 숨겼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물건의 매듭, 친정에서 온 꾸러미의 매듭을 그대로 벗겨 묶어두었다.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저 집 매듭이라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런 걸 여자의 잔머리라 부른다. 하지만 집을 지켜본 사람만 안다. 이게 잔머리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아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외상거래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대금 지급이 일정치 않고요. 그는 며느리 쪽을 한 번, 친정 쪽을 한 번 번갈아 봤다. 관하는 돈이 움직이면 민감해진다.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보다 장부가 흔들리는 일이 더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다. 며느리는 그제야 울음의 결을 바꿨다. 처음엔 억울한 울음이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한 울음이었다. 그 아이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앞으로도 같은 일을 하겠다는 말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아들을 겨냥한 칼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이 집의 피를 계속 빨아먹겠다는 뜻이니까. 나는 숨겨둔 두 번째 보자기를 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내가 오늘 여기 나온 건 며느리 하나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이 집안 전체의 돈기를 끊으러 나온 거였다. 두 번째 보자기 속에는 작은 종이들이 묶여 있었다. 전방의 영수증만이 아니었다. 친정에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꾸어간 돈. 내가 모르게 팔려나간 배의 수량. 며느리가 장돌뱅이에게 건넨 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재상에서 찍힌 붉은 도장.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아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약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다. 더구나 그 약재가 관아의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집으로 흘러갔다면
그건 집안 문제가 아니라 관아가 확인해야 할 문제가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밀수라는 말이 흘렀다. 누가 먼저 입에 올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이 퍼지는 속도는 불길처럼 빨랐다. 나는 그 단어를 굳이 고치지 않았다. 어떤 때는 과장이 진실을 지키기도 한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발을 뺀다. 발을 빼야 돈길이 끊긴다. 내 아들은 그제야 입술을 떨었다. 그 아이는 며느리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거짓이 조용해지는 건 아니었다. 거짓은 언젠가 더 큰 소리로 터진다. 나는 내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딱 한마디만 했다. 내가 고개 숙인 건 나한테가 아니야. 내 아들의 눈이 커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무너진 뒤에도 이 집이 다시 서려면 누군가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걸. 관아는 즉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며느리에게는 끝이었다. 사람들은 내일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집 며느리 친정으로 돈 빼돌리다가 관아까지 갔다더라. 시어머니가 조용히 당하는 줄 알았는데 봉인한 증거가 있었다더라. 그 입들이 나를 살릴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나를 살렸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둔 이유. 그 한 장에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이름이 적혀 있다. 누가 이 모든 걸 시작했는지, 누가 며느리에게 길을 열어줬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공범이 된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어 보자기 속에 넣었다. 아전이 재촉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다 보여주면 끝이 빨라진다. 끝이 빨라지면 죄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나는 구멍을 막아야 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번의 망신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참교육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묻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종이에 뭐가 더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내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아이가 입을 열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증거를 내도 이 집의 가장은 결국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관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아들이 처음으로 내 옆에 바짝 다가와 걸었다. 그 아이의 손이 내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참교육은 며느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들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왔다는 걸. 그리고 그 참교육이 끝나면 이 집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거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장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친정이 무너진다. 그리고 친정이 무너지는 순간 며느리가 숨겨온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보자기를 밀수처럼 봉인해뒀는지, 왜 한 장을 남겨둔 채 멈췄는지. 나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마지막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내일은 너희가 울 차례다. 나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마지막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내일은 너희가 울 차례다.
그 이름은 며느리 친정아버지의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의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다. 이 집안의 돈길은 친정으로만 새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저렇게 대담했고, 그래서 내 아들은 늘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만 했던 거다. 입을 막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으니까.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보자기 속 가장 안쪽에 넣었다. 그리고 일부러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실밥을 한 번 더 눌렀다. 이건 내 분노를 잠그는 매듭이기도 했다. 성급히 풀면 도망칠 구멍이 생긴다. 나는 도망칠 구멍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어젯밤 관아 앞에서 돌아온 뒤 며느리는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마당엔 친정 사람들이 놓고 간 발자국만 얼어붙어 있었다. 내 아들은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눈 밑이 퀭했다. 그 아이는 이제야 알았을 것이다. 자기가 피했던 갈등이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왔다는 걸. 나는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일부러 평소처럼 했다.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 틈으로 들어온다. 특히 며느리 같은 아이는 내가 약해졌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다시 울음으로 판을 뒤집으려 들 것이다. 점심 무렵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어제 내가 내놓은 종이 뭉치는 이미 그들의 손에서 복사되었고 도장과 서명은 대조되고 있었다. 아전은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머니, 이 거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정 쪽과 전방, 장돌뱅이까지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는 말이 그거였다. 길이 있다는 건 그 길을 끊을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집안 안쪽에서 장부가 한 번 지워진 흔적도 보입니다.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웃었다. 지워진 흔적. 그래,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둔 거다. 지워진 흔적은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울었는지, 잠을 못 잤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모를 얼굴. 그 아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제처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시작하려는 눈치였다. 나는 그걸 막았다. 변명은 긴데 진실은 짧다. 내가 듣고 싶은 건 긴 말이 아니었다. 친정으로 보낸 게 얼마냐?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를 내지 않았다. 화는 상대에게 숨을 틔워준다. 차분함은 숨을 막는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숫자를 댔다. 처음엔 작게, 다음엔 더 크게. 그러다 결국 자기도 놀란 듯 말을 멈췄다. 자기 입으로 뱉어놓고도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였다. 나는 그때서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돈 내가 혼자 결정했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내게는 그 작은 고개짓이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내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고 있었다. 둘 다였다. 자기가 믿고 살던 집안이 사실은 구멍난 배였다는 공포. 그 구멍을 자기 손으로 막지 않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구멍을 누가 냈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분노.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친정이 어렵다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시작일 뿐이다. 사람은 처음에 누로 모든 죄를 씻으려 한다. 하지만 죄는 처음이 아니라 반복에서 완성된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안쪽 항아리 뒤에 숨겨둔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어제 관아 앞에서 보여준 보자기와는 다른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만 숨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개를 숨기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해받으려고 숨긴 게 아니다. 막으려고 숨긴 거다. 그 꾸러미 안에는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냈던 물건 목록만 있는 게 아니었다. 친정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답장들이 있었다. 겉으로는 고맙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런 말. 하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숫자와 표식. 아무나 보면 인사말이지만 장사꾼이 보면 거래다. 그리고 살림꾼이 보면 빚이다. 나는 그 종이들을 밥상 위에 펼쳐놓았다. 내 아들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렇다면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그 종이를 보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누가 시켰어요?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물었다. 누가?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을 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끝은 정해졌다. 어제 관아 앞에서 나는 이미 첫 칼을 뽑았다. 이제 남은 건 칼끝의 방향만 바로 잡는 일이다. 며느리는 마침내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내 아들의 가까운 사람의 것이었다. 가까워서 더 잔인했다. 내 아들이 믿었던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장사에 서툴 때마다 웃으며 도와주던 얼굴이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돈을 빼돌린 문제가 아니다. 사람 하나의 인생을 속이고 집안 하나를 우습게 본 문제다. 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참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사이다는 악인을 혼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약한 사람을 깨우는 데까지 가야 한다. 내 아들이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이 집은 다음에도 똑같이 당한다. 나는 내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오늘부터는 내 집을 내가 지켜라. 내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며 물었다. 그 사람이 우리 돈을 가져가라고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정으로 보내면 안전하다고,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된다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나중에라는 말은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나중에, 다음에, 곧 조금만 더. 그 말들이 모여 사람 하나를 거지로 만든다. 그날 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다. 이번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연결을 묻기 위해서였다. 내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둔 이유가 여기 있었다. 나는 관아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다. 집안 싸움으로 끝내면 며느리 친정은 잠깐 고개 숙이고 또 다른 구멍을 찾는다. 하지만 관아가 움직이면 다르다. 관아는 체면 때문에라도 끝까지 간다. 돈이 걸리면 더더욱. 아전이 내게 물었다. 어머니, 어제 보여주신 것 말고 더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장을 꺼냈다. 종이를 펼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거기엔 돈의 흐름이 아니라 돈기를 만든 사람의 표식이 적혀 있었다.
그가 쓰는 방식, 그가 남기는 숫자, 그가 즐겨 쓰는 말투. 나는 그걸 모아 한 장으로 만들었다. 아전이 종이를 읽는 동안 내 아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며느리도 친정 사람도 아닌 그 이름이 관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싸움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 돈을 움직인 자의 싸움이 된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울 차례가 아니야. 내가 울어왔던 만큼 너희가 울어라. 내가 마지막 한 장을 꺼내려는 순간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사람은 원래 죄인을 잡아 세울 때 제일 시끄럽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모두가 숨을 삼키고 있었다. 울던 며느리도, 옆에서 눈치를 보던 친정 쪽도, 심지어 어제 내 눈을 피하던 내 아들도 말이 없었다. 종이 한 장이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엔 입이 먼저 닫힌다. 아전은 내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는 듯 하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그 멈춤이 내겐 확신이었다. 이제 관아가 움직이겠구나. 관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도장은 믿는다. 반복되는 날짜와 품목, 그리고 거래마다 남는 사소한 표식들. 그런 것들이 관아를 움직인다. 내가 며느리의 울음에 휘둘리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었다. 이 싸움을 집안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감정 대신 규칙을 세워야 했다. 나는 어제까지 참아온 이유를 떠올렸다. 며느리는 내가 늙어서 모른다고 생각했다. 살림이 새는 구멍을 모르고 장부가 흔들려도 눈치 못 챌 거라 믿었다. 하지만 살림은 내가 평생 해온 일이고 돈은 숫자보다 흐름이 먼저 보인다. 돈이 사라진 날과 며느리의 친정행이 겹쳤고 친정에서 돌아온 날엔 늘 새 비단과 장신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재수 존내 정도로 넘겼겠지만 나는 그걸 패턴으로 봤다. 패턴이 보이면 증거는 모이기 시작한다. 내가 꺼낸 종이 뭉치에는 전방 외상장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쌀이 빠져나간 날, 장작이 줄어든 날, 약재가 사라진 날이 줄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 줄이 끝나는 곳이 언제나 친정이었다. 그리고 종이 끝마다 찍힌 도장. 그 도장이 단순히 가게 도장이 아니라 친정 쪽에서 쓰는 도장이 섞여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채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도장은 변명보다 빠르다. 누가 울든 누가 억울하든 도장이 찍혔다면 그건 거래다. 그런데 내가 진짜 노린 건 그 다음이었다. 나는 일부러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었다. 모든 걸 한 번에 까면 상대는 무너지는 대신 도망갈 구멍을 찾는다. 하지만 한 장을 남겨두면 그 한 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계속 긁는다. 아직 뭐가 더 있지? 왜 멈췄지? 그 궁금증이 쌓이면 다음 장면에서 판이 더 커진다. 나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이 집안을 우습게 보고 돈줄을 만든 사람까지 끊어내는 게 목표였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내 아들이 평소 형님이라 부르던 사내가 들어왔다. 늘 웃는 얼굴로 우리 집을 드나들며 장사나 거래를 도와주겠다던 사람. 평소 같으면 내 아들도 그 사람 말엔 쉽게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 사내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저 사람이 오늘 판을 작게 만들러 왔구나. 큰 일을 작은 오해로 덮는 게 저런 자들의 버릇이다. 사내는 방 안을 훑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너무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다. 크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우리 집에서 빠져나간 돈과 약재, 며느리의 친정행, 그리고 내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걸 한데 묶은 건 너희였다. 나는 다만 그 묶인 끈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을 뿐이다.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한 문장만 던졌다. 돌고 도는 돈이면 왜 우리 집에서만 빠져나갔느냐? 그 한마디에 사내의 웃음이 깨졌다. 며느리의 눈도 흔들렸다. 내 아들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았을 것이다. 이건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길을 열어줬다. 아전이 사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 표식 당신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마지막 한 장을 다시 보자기 속에 넣었다. 아직은 꺼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연결을 드러내는 날이고 내일은 도망을 잡는 날이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뛰는데 그 뛰는 방향이 바로 다음 사이다의 시작이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바라봤다. 어제까지 내 눈을 피하던 아이가 그 사내의 손이 다가오자 처음으로 몸을 빼며 서 있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내겐 그게 첫 번째 승리였다. 악인이 벌받는 장면도 통쾌하지만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내 편에 서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사이다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확신했다. 관아가 움직이는 판은 이제 열렸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무너질 것이고 친정으로 새던 돈줄은 끊길 것이다. 하지만 진짜 참교육은 아직 남아있다. 마지막 한 장이 펼쳐지는 순간 이 집을 우습게 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냥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관아가 움직인다는 건 소문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는 뜻이었다. 그날 아침 마당에 발자국이 겹겹이 찍히기 시작했다. 아전 둘이 먼저 들어왔고 뒤로는 장정 하나가 문 밖을 지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내 앞에서 혀를 차며 욕심 많은 시어머니를 입에 올렸는데 관아의 옷자락이 보이자 입을 닫았다. 사람 마음이란 늘 그렇다. 약자에게는 돌을 던지고 권력 앞에서는 숨을 죽인다. 나는 그걸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을 이용했다. 오늘부터는 말이 아니라 문서가, 눈물이 아니라 도장이 판을 움직일 테니까. 아전은 내게 먼저 예를 갖추는 척했지만 눈은 내 보자기만 보고 있었다. 어제 내가 보여준 종이 뭉치가 어디까지인지, 더 있는지, 그리고 그 더가 누구 목을 죄는지. 나는 일부러 보자기를 손에 들지 않았다. 보자기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어제 관아가 본 순간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물건이 됐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누가 봐도 도망갈 수 없도록 흐름의 끝을 정확히 찍어주는 것.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관아는 며느리의 울음과 체면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전이 부르라 한마디 하자 며느리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문턱에 섰다. 친정 쪽은 문 밖에서 웅성거렸다. 아직도 이 일을 집안 망신으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집안 망신은 덮을 수 있어도 관아 망신은 덮을 수 없다. 관아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체면 때문에라도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그 체면을 판돈으로 걸었다. 아전이 며느리에게 물었다. 외상은 왜 반복됐느냐? 며느리는 습관처럼 친정이 어렵다는 말부터 꺼내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내 아들의 시선이 달랐다.
어제까지 내 눈을 피하던 아이가 오늘은 며느리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빛 하나가 며느리의 목을 졸랐다. 며느리는 결국 말을 바꿨다. 제가 잠깐만 쓰고 다시 채우려 했어요. 잠깐. 다시. 그 말은 사기꾼들이 사람을 길들이는 말과 똑같았다. 나는 속으로 확신했다. 며느리에게 이 말을 가르친 자가 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내 아들이 형님이라 부르던 사내가 들어왔다. 어제 3단계에서 얼굴을 드러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마치 이 집의 어른인 양 부드럽게 웃으며 들어오려 했지만 관아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음이 굳었다. 그 굳는 속도가 빨랐다. 죄가 크면 표정이 먼저 굳는다. 그는 여전히 오해라고 말하려 했고 돈이야 돌고 도는 거지라며 가볍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아전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아전은 내 마지막 한 장에서 본 표식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노렸다. 어제 일부러 남겨둔 마지막 한 장. 오늘은 내가 꺼내는 게 아니라 관아가 요구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누구도 내게 시어머니가 악에 바쳐서 꾸며냈다는 말을 못한다. 아전이 사내를 향해 물었다. 당신 거래처마다 같은 표식을 남겼더군. 왜 같은 방식으로 값을 깎았지? 사내의 목젖이 꿀렁였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 웃음이 멈춘 자리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며느리가 살 길을 택했다. 며느리는 친정을 붙잡지 않았다. 사내를 붙잡았다. 그 사람이 시켰어요.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친정 쪽의 웅성거림이 뚝 끊겼다. 그들은 이제 알았을 것이다. 이 판이 커지면 며느리 하나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 탓으로 몰아도 관아가 움직이면 소용없다는 걸. 나는 그제야 보자기 속 두 번째 꾸러미를 꺼내 조용히 밥상 위에 올렸다. 어제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던 것. 약재 인수 기록과 외상 흐름이 한 줄로 이어진 종이들. 아전은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재는 쌀보다 무섭다. 약재가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이름 아래로 흘러갔다면 그건 단순한 살림새는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문제다. 관아는 그 단어에 예민하다. 유통이 걸리면 누군가의 뒷줄이 보인다. 내 아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내 편에 서는 문장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에 나는 속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이다는 여기서부터다. 악인을 벌주는 일은 관아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건 내 아들이 해야 했다. 그 아이가 그 문장을 말한 순간 며느리가 만들어둔 도둑 프레임이 깨졌다. 동네 사람들도 그때부터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이고, 그게 그런 일이었어. 늦은 깨달음은 늘 가볍다. 하지만 나는 그 가벼움을 받아주기로 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벌어질 일이다. 아전은 마지막으로 사내를 향해 말했다. 오늘은 귀가하라. 내일 다시 부르겠다. 그 말은 경고였다. 사내는 오늘 밤 도망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도망치려면 가장 먼저 정리할 곳이 있다. 며느리 친정이다. 돈길의 출발점이자 숨을 구멍.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을 관아에 맡긴 거다. 내가 직접 잡으려 하면 또 집안 싸움이 된다. 하지만 관아가 잡으러 가면 그건 참교육이 된다. 나는 밤이 오기 전 내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내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짓 하나로도 충분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자네가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도망치느냐? 덮으려 하느냐? 어떤 선택이든 내일은 반드시 더 큰 판이 열린다. 그리고 그 판의 끝에서 며느리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지고 친정으로 새던 돈줄은 완전히 끊기며 사람들은 내가 왜 밀수처럼 봉인한 증거를 준비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일찍 불을 껐다. 집안이 조용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다. 사람의 숨소리, 문지방이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거짓말이 도망치려 할 때 나는 작은 흔들림. 며느리는 방 안에서 한참을 뒤척였고 내 아들은 마루 끝에 앉아 숨을 죽였다. 어제까지는 조용히 넘어가자던 아이가 오늘은 조용히 지켜보는 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반은 이긴 셈이었다. 악인을 잡는 건 관아가 할 수 있어도 집안을 다시 세우는 건 결국 내 아들이 해야 하니까. 예상대로였다. 한밤중이 깊어지자 며느리가 몰래 부엌으로 나왔다. 뒤를 따르는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친정에서 따라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내가 보낸 사람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신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가 아니라 어디로였으니까. 도망치는 자는 반드시 돈과 종이를 챙긴다. 돈기를 끊으려면 그들이 챙기려는 걸 먼저 잡아야 한다. 며느리는 쌀독 쪽으로 다가갔다가 망설이더니 장작더미 뒤를 더듬었다. 숨겨둔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가 증거를 봉인해둔 것처럼 며느리도 자기 살기를 봉인해뒀던 것이다. 다만 나는 멈추게 하려고 숨겼고 며느리는 빠져나가게 하려고 숨겼다. 같은 행위가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죄가 된다. 그 순간 마루 끝에 있던 내 아들이 조용히 일어섰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오늘 밤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내 아들이 스스로 그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내일 관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대신 나서면 아이는 다시 내 뒤로 숨는다. 나는 평생 그렇게 숨겨주느라 살았고 그게 결국 며느리 같은 아이에게 틈을 준 것이다. 내 아들은 며느리 뒤에 서서 낮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사는 딱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며느리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돌아서며 울음을 꺼내려 했고 익숙한 표정을 지었다. 억울한 얼굴, 피해자인 얼굴. 늘 그 얼굴로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내 아들의 눈이 그 얼굴에 흔들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쏟아내려 했지만 내 아들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든 건 너였어.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졌다. 울음이 무기가 아니라 덜미를 잡히는 소리가 됐다. 그때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도망치려는 자가 챙기는 건 항상 한 가지다. 자신의 죄를 숨길 종이. 나는 그제야 등잔을 켰다. 불빛 아래 드러난 종이에는 우리 집 물건을 팔아치운 목록과 친정에서 다시 되돌려 받을 날짜 약속, 그리고 그 사내의 표식이 찍힌 숫자들이 섞여 있었다. 낮에는 관아가 흐름을 봤다면 밤에는 나는 의도를 봤다. 이건 잠깐 빌려 쓰고 채우려던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실수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종이 한 장에 내일 밤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내일 밤 친정 쪽에서 누군가 와서 정리해 가기로 되어 있었다. 정리라는 말은 참 편하다. 죄를 지우는 말을 이렇게 부른다. 나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며느리에게 묻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물어봤자 또 울기만 할 테니 대신 내 아들에게 말했다. 봤지? 이 집은 오늘 밤도 털릴 뻔했다. 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관아에 먼저 사람을 보냈다. 오늘 밤 누가 오기로 했습니다. 이 한 수가 판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 내일은 관아가 우리 집을 신문하러 오는 날이 아니라 덫을 놓으러 오는 날이 된다. 나는 그 순간 기다리던 사이다의 냄새를 맡았다. 사람들은 낮에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벌은 대개 밤에 시작된다. 동이 틀 무렵 며느리는 방 안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나는 그 울음을 듣고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지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오늘은 며느리 한 사람의 죄를 밝히는 날이 아니라 이 집을 우습게 본 사람들의 돈길을 끊는 날이다. 그리고 그 돈길이 끊기는 순간 내가 처음 말했던 대로 관아가 움직일 정도의 판은 망신이 아니라 참교육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오늘 밤 덫에 걸려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다. 그 선택 하나가 내일의 결말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다. 그날 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 집을 수상한 집으로 보러 온 게 아니었다. 내 아들이 먼저 보낸 한마디 오늘 밤 누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들은 확인이 아니라 포승줄을 준비해왔다. 마당 끝 장독대 뒤 장작더미 옆 담장 쪽까지 사람을 숨겨두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증거를 꿰매던 손이 아니라 관아의 손이 판을 마무리한다는 걸. 어둠이 내려앉고 집안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질 즈음이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계속 울었다. 울음이 반성인지 겁인지 아니면 또 다른 꾀인지 나는 더는 따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오늘 밤 누군가가 오면 며느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였다. 끝까지 거짓을 붙잡고 함께 무너질지 아니면 살아남겠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낼지.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잔인한 진실을 뱉는다. 나는 그걸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담장 너머로 발소리가 났다. 조심스러운 발, 익숙한 길을 아는 발. 그리고 곧 낮게 두드리는 소리.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움직임 하나로 충분했다. 관아 쪽 그림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나는 마루 끝에서 숨을 삼킨 채 손가락 끝으로 보자기 매듭을 한 번 더 눌렀다. 이 매듭은 이제 내 분노가 아니라 내 결말을 묶는 매듭이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안쪽에서 며느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정리하러 왔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담장 쪽에서 짧은 휘파람 같은 신호가 났다. 관아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뛰어들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담장을 넘는 소리, 장정의 발굽 같은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놀라 숨을 들이키는 소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이다는 소리로 온다. 억울함의 소리가 아니라 거짓이 깨지는 소리로. 들어온 건 그 사내였다. 내 아들이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 낮에는 오해라고 웃고 밤에는 정리라고 들어오는 사람.
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종이와 도장, 그리고 돈. 죄가 무거울수록 짐이 가볍다. 들키면 버리고 달아나기 쉬워야 하니까. 관아의 장정이 그의 팔을 비틀어 눌렀다. 사내가 소리치려 하자 아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거기까지다. 그 한마디에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낮에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밤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밤은 늘 몸이 먼저 잡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며느리가 그 사내를 향해 울부짖듯 말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시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결국 이 아이는 끝까지 내 편이 되진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 편이 되지 않아도 진실만 뱉으면 된다. 내 목표는 며느리의 눈물이 아니라 돈길의 목을 끊는 거였으니까. 아전은 내게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이게 그 마지막 한 장과 맞습니다. 그는 품에서 내가 남겨둔 표식의 기록을 꺼냈고 사내의 꾸러미, 속종이와 나란히 놓았다. 숫자 표식, 글씨의 버릇, 도장의 위치까지 똑같았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이게 단순히 며느리의 욕심이 아니라 집안을 먹잇감으로 삼은 수법이었다는 걸.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뒤집혔다. 어제 나를 도둑 취급하던 동네 사람들의 눈이 오늘은 사내를 향해 차갑게 변했다. 사람들의 분노가 방향을 찾는 순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참교육이 시작된다. 사내는 내 아들을 보며 살려달라는 듯 눈을 굴렸다. 예전 같았으면 내 아들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은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든 대가부터 치러요. 대사는 짧았고 그 짧음이 더 통쾌했다. 변명할 틈을 주지 않는 말. 사람들은 그 한 문장을 듣고 속이 뚫리는 표정을 지었다. 관아는 사내를 끌고 나갔다. 친정 쪽 사람들은 그제야 며느리를 잡아 끌며 변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자기 살 길을 찾듯 고개를 돌렸다. 그 꼴을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이 쓰림이 남아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사이다는 달기만 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 약간의 씁쓸함이 남아야 교훈이 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처음부터 숨겨온 진짜 목적을 꺼냈다.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되찾는 것.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살림을 훔친 적 없다. 내가 훔친 건 너희가 내게 씌운 누명에서 빠져나갈 길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내 편에 섰으니 내 인생의 체면은 그걸로 충분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돌아온 돈자루가 마루에 놓였다. 잃었던 것의 일부였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어제 나를 비웃던 입들이 오늘은 내 앞에서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내 아들은 다시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가 가장 통쾌했다. 아기는 잡혔고 돈길은 끊겼고 내 아들은 깨어났다. 그게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보자기 매듭을 풀어 바늘을 꺼냈다. 이제는 숨기기 위해 꿰매지 않을 것이다. 지키기 위해 꿰맬 것이다. 내 손이 다시 바빠지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먹잇감도 아니라는 걸. 며칠 뒤 관아에서 돌아온 돈자루가 마루에 놓였다. 잃었던 것의 일부였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어제 나를 비웃던 입들이 오늘은 내 앞에서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내 아들은 다시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가 가장 통쾌했다. 아기는 잡혔고 돈길은 끊겼고 내 아들은 깨어났다. 그게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다. 그런데 진짜 사이다는 돈자루가 놓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터졌다. 장날이었다. 늘 내 뒤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이 일부러 내 앞을 피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을 관아까지 끌고 갔다더라. 같은 말이 이미 시장 바닥을 다 훑고 있었을 테니. 나는 일부러 장터 한복판을 걸었다.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쉬고. 사람들은 나를 보자 조용히 길을 비켰다. 어제까지는 나를 밀어내던 길이었다. 오늘은 내가 지나가게 비켜주는 길이었다. 그게 내 이름이 돌아온 순간이었다. 누명을 벗는다는 건 멋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발이 내 앞에서 멈추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때 어제까지 며느리 편을 들던 아주머니 하나가 내 앞을 막아섰다. 입술이 달싹거렸다. 사과를 하려는지 또 다른 변명을 하려는지 나는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냥 지나가며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벌주지 않아도 된다. 이미 너희가 너희를 벌주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아들이 내 뒤가 아니라 내 옆에 섰다. 그 아이가 내 속도를 맞춰 걷는 게 처음이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돈을 되찾는 건 관아가 해줬다. 하지만 내 아들을 되찾는 건 오늘 이 한 걸음이 해주고 있었다. 마루에 올라서자 내 아들이 돈자루를 내 쪽으로 밀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맡으세요. 대사는 짧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게 컸다. 이제 이 집의 살림이 며느리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돈자루를 바로 풀지 않았다. 돈은 풀어보는 순간 다시 흩어진다. 나는 돈보다 먼저 규칙을 묻고 싶었다. 나는 돈자루 옆에 내가 쓰던 낡은 바늘쌈질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없이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이번엔 숨기기 위한 보자기가 아니었다. 다시는 새지 않게 하기 위한 보자기였다. 나는 돈자루를 그 안에 넣고 매듭을 묶었다. 아주 단단하게, 마치 내 마음을 묶듯이.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집을 우습게 본 사람들은 잡혔다. 하지만 세상엔 이런 길을 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오늘 잡힌 건 우리 집을 먹은 놈이고 내일은 또 다른 집을 노리는 놈이 생길 수 있다. 나는 등잔불을 끄며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에 누가 또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을 꺼내면 나는 다시 보자기를 꿰맬 것이다. 그때는 숨기려고가 아니라 끝까지 끊어내려고. 내가 다시는 도둑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아들이 다시는 눈을 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내가 이긴 진짜 이유였다.